뉴스 브리핑.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낮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련의 총기 규제 행정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찰이나 가족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누군가의 소유에서 총을 일시적으로 제거하도록 허용하는 것, 권총을 단발총으로 개조하는 것, 그리고 도시 사회에서 총기 폭력을 집중 타겟으로 하는 것 등 3가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나라에서 총기 폭력은 전염병이라며 국제적으로 창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총기 규제 행정 조치들이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웨스트버지니아 주 법무장관은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이후 법정 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오늘 오후 트위터에서 바이든은 법을 준수하는 미국 시민들이 위헌적인 총기 규제 조치들로 무장 해제시키길 원하지만 그의 아들 헌터는 아무런 결과도 없이 총을 얻기 위해 법을 어기고 연방정부의 신원조회 서류에 거짓말하는 것이 허용된다 라고 썼습니다. 이 같은 트윗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총기 규제를 제안하고 AR-15 유형의 화기를 금지하라고 촉구한 지 1시간 만에 나온 것인데, 이는 헌터 바이든이 389경 권총을 구입할 당시 마약 사용 질문에 아니요라고 거짓 대답을 했을 수 있다는 보도를 인용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2018년 10월 12일 총기 거래 기록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은 자신이 마약 불법 사용자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는데, 이 양식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조 만친 상원 의원은 어제 공화당의 지지 없이 법안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계획이 통과될 가능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뉴스맥스가 보도했습니다. 만친 의원은 또 입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나설 공화당원들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만친 의원은 워싱턴 포스트에 낸 어피니언 글에서 예산 조정이 상원에서 규칙적인 질서를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원 민주당 은 중요한 국가적 이슈에 대해 공화당 동료들을 포기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2015년 이란 핵협정 준수를 위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국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란 핵협정과 일치하지 않은 제재를 해제하는 등 이란 핵협상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란 핵협정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에 부과한 추가 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국무부 발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협정에서 탈퇴한 이후 3년 만에 지난 6일 핵협정 당사국들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개최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연방노동부는 4월 3일에 마감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4만 4천 건으로 늘어났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지난주 71만 9천 명보다 감소한 68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이는 당초 실업수당 청구액이 예상과 달리 2주 연속 상승한 것이며, 이코노데이 조사에서 예측한 상한선은 70만 5천 명이었다고 브라이트바트가 보도했습니다. 43개 주들이 3월에 식당과 술집을 포함한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앴고, 이는 경제활동의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반등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과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브라이트바트는 덧붙였습니다.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던 반트럼프 인사로 잘 알려진 뉴욕타임즈 컬럼니스트 브렛 스티븐스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의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끝내야 한다는 내용의 컬럼을 내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티븐스는 칼럼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동정심 개념 또한 이민자들 사이에서 무모함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븐스는 장벽이 원치 않는 방문자나 서류 미비자 노동자로부터 미국을 봉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잘 지어진 장벽은 여전히 전반적인 이민 문제 해결의 중심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것은 불완전하지만 가장 무모한 형태의 국경 통과에 대한 기능적 억제책이며 미래의 갑작스런 대량 이주 급증에 대한 장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국경 순찰대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이주민 16만 8,19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한 달 사이에 거의 72%나 증가한 수치이며 2020년 3월에 비하면 무려 450%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첫 2달 동안 요원들은 거의 21만 명의 미입국자를 체포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4개월 동안 합계가 28만 명을 조금 넘는 것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리오그란데 밸리로 올 회계 연도가 시작된 2020년 10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총 15만 9,470건으로 9개 남서부 국경 부문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 회계 연도에 비해 24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크리스천 의사이자 응급실의 천사들이란 책의 저자인 로버트 레슬리가 어제 오후 NFL 전직 선수 필립 아담스에 의해 부인과 손자 2명 그리고 이 집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 함께 자택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렌트 페리스 보안관 대변인은 수사관들은 용의자를 유일한 가해자로 보고 있으며 왜 레슬리 박사와 그의 가족들을 총으로 쏴 죽였는지 그 이유를 밝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인 아담스는 사건 현장에서 반마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자신의 부모 집에서 오늘 아침 4.59경 권총으로 자살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당시 경찰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시건주의 한 작은 대학에서 계단벽에 KKK 화이트 파워라고 낙서가 된 것이 발견되면서 인종차별 범죄로 신고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조사를 한 끝에 그것이 또 다른 속임수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엘비언 대학과 엘비언 공공안전부는 지난 주말 기숙사에서 발견된 인종차별 낙서가 이 학교에 재학 중인 21세의 흑인 남성의 소행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학생은 즉시 일시 정학 처분을 받은 반면 대학은 학생 사법 절차의 일환으로 전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대학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수사가 완료되면 관련 혐의에 대해 캘룬 카운티 검찰청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위스콘신주의 란 잔슨 연방상원의원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잔슨 의원은 2번의 임기만 재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최근 들어 그 약속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기 이전에 했던 것이라며 불출마 소문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켄터키주의 랜드 폴 연방상원의원에 대해서도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트럼프는 그는 워싱턴의 늪, 급진 좌파 자유주의자들, 특히 의회에서 너무 많은 파괴적인 라이노들에 맞서 싸운다며 랜드는 낭비적인 지출을 중단하고 수정헌법 2조의 권리를 옹호하며 우리의 군대와 재향군인들을 돌보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위대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계속해서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4월 8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뉴스는 아무래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안을 발표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3가지 항목을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그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련의 총기 규제 행정 조치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첫 번째는 경찰이나 가족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서 누군가의 소유에서 총을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런 방안을 지금 만들어라라는 이제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법 준비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위험한 인물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총을 지금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고 법 집행관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그 총기를 일단 압수할 수 있게, 압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지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된 것은 권총을 단발총으로 개조하는 것, 그러니까 연발로 하지 않고 단발로 바꿔라 하는 이야기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이제 다용량의 매거진, 그러니까 매거진이라는 건 탄창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탄화를 집어넣을 수 있는 굉장히 큰 탄창, 아니면 이제 멀티 탄창 해가지고 탄창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조합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승인해주지 말라, 이제 뭐 이런 이야기하고 맞물려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그 사격을 하는 용도로서는 괜찮지만 다량 살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연발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방법도 그렇고 지금 두 번째 안도 그렇고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 것은 도시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 이런 총기 사고가 사실 좀 집중적으로 많이 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사회에서의 총기 폭력을 집중 타겟으로 하는 좀 대안을 제시를 해라. 아무래도 이 총기 문제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는 치안이 바로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기 사고가 설마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기에 진압해서 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 이런 것까지도 폭넓게 생각을 해서 규제들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렇게 지금 이제 뜬구름 잡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발표가 된 것이고요. 구체적인 법안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거 구체적인 법안으로 이제 만들어 보라고 이 내용들을 검토해라라고 지시가 나온 것인데, 지금 뭐 아시안 증오범죄 얘기 나오고 좀 심각한 매스 슈팅, 그러니까 지금
총기 난사 사건, 집단 난사 사건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늦장 부리는 듯한 그런 대처를 내놓은 것 같아서 조금 좀 총기 규제를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 봐서도 좀 시원스럽지 못한, 뭐 오늘 대통령이 뭐 총기 규제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통 국민들은 와 뭔가 좀 실질적인 지금 당장 선포해서 집행으로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이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올시다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행정안이나 아니면 행정 지침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데에는 또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공표하고 실행에 들어가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리고 몇 달 걸릴 겁니다. 이 과정 중에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 뻔하죠. 왜냐하면 수정헌법 제2조 총기를 우리가 소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헌법에 주어져 있는데, 이 헌법을 지금 무시하고 이런 총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려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만들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실질적으로 어떤 법안이나 행정 지침이 나오게 되면 소송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니나 다를까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주 법무장관으로 있는 패트릭 모리시라는 법무장관이 이거 법안 나오면은 그럼 바로 우리 소송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만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 지침이나 법안이 나오게 되면 다른 주들도 지금 총동원돼서 이 행정 지침이 잘못됐다라고 집단 소송을 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텍사스, 플로리다 이런 것도 가만히 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불을 보듯 빤한, 지금 시작도 못 해보고 제대로 흐지부지 돼버린, 제대로 못하고 흐지부지 돼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나라에서 총기 폭력은 전염병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염병처럼 지금 이제 사람들한테 번져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국제적인 수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이다. 예. 누가 창피하단 말을 해야 될지 좀 이따가 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enough. 충분하다. 이제 그만하자. 충분하다. 이제 그만하자.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들한테 어떤 신적인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그만 그런다고 국민들이, 범법을 하는 사람들이, 범법자들이 대통령이 이제 그만하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 텔레토비입니까? 범법자들이? 대통령이 그만하라면 그만하게?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들이 중요한 건데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총을 갖지 못하게 하자라는 쪽에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시작 출발점이 잘못된 것이죠. 이 미국이란 나라는 처음 출발부터 엄청난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로 출발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수정헌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토론과 의견들이 대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최종적으로 결정됐던 것이 사람들이 자기 보호할 수 있게끔 해주자, 총기 가지게 해주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패트릭 모리시라는 웨스트버지니아 주 법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총기 폭력 그리고 무감각한 죽음 이런 것들은 정말 모든 미국인들의 고통일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소수의 악행이 합법적 대중의 헌법적인 권리, 특히 정당방위와 무기를 소지하는 권리를 박탈하는 촉매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 소수의 범법자 때문에 전체 국민이 누려야 되는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의 헌법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성인이 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총기가 없는 환경이 훨씬 더 안전한 거 아닌가?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 미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자유를 인정해 주었고, 총기 소지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해 주었고, 정당 방위라는 부분도 상당히 인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총기를 갖지 못하게,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각을 가졌다라는 그 출발점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은 이 총기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총기를 사는 사람만 자꾸 신원조회하고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떤 주에서 그렇게 이미 조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총기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같이
동참해서 이 사람이 마약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 중독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총기를 팔 수 없어. 이 사람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팔 수 없어. 왜? 팔았다가는 처벌받으니까. 이런 식의 지금 구조들도 좀 검토해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정당방위에 대한 이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총기를 가지게 해주는 것이 어쩌면은 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오히려 최소화해 줄 수 있는, 더 극대화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정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걸 저희가 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기자회견하면서 살인이라는 거는 15세에서 34세 사이에 흑인 소년과 남성의 주요 사망 원인이다. 아예 딱 잘라서 그냥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 흑인들, 그러니까 젊은 층의 흑인들이 이 총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근데 이 총기 사건 때문에 생기는 의료비, 물리치료, 외상상담, 법률 수수료, 교도소 비용, 총기 폭력 관련 생산성 손실, 아이고, 말도 어려운 말들을 쓴.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연간 2,8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인 손해도 주고 있다. 이런 동계산 같은 건 누가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뭐 연간 2,800억 달러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사실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 가지고 돈으로 엮어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명확하게 헌법 정신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제대로 지원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정치에 대한 보도를 저희가 해드리면서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라든가 어떤 사상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은 생각을 공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계몽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이 나라가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새로운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가 있다. 물론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은 지식을 공유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총기 규제를 하겠다라고 자꾸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 그 아들인 헌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총을 잃어버려가지고 총 찾아주세요. 그래서 비상경찰국, 그러니까 비밀경호국이 그 헌터 바이든이 잃어버렸던 총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사건이 한때쯤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에 벌어졌던 일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총을 어떻게 해서 잃어버리게 됐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헌터 바이든의 두 번째 아내, 그러니까 형수죠. 형수가 갖다 버린 거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왜 그 형수는 그럼 그 총을 갖다 버렸느냐? 이 헌터 바이든이 보니까 자꾸 마약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보니까 상황이 도저히 이 중독돼 있고 쩔어 있는 사람인데, 여차하다가는 집안에서 아주 큰일 벌어지겠다 싶어가지고 총을 슬쩍 갖다가 버린 것이죠.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언론들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워싱턴 이그제미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심각하다. 만약에 헌터 바이든이 그 총을 구입했을 때 이게 질문지가 있습니까? 신원조회 할 때 나오는 질문지가 있는데요. 그 질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신은 지금 마약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혹은 마약이 중독된 적이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히 아니오라고 답을 했으니까 총을 샀겠죠. 그걸 예라고 했으면 총을 사지 못했을 텐데, 그런데 과연 헌터는 마약을 끊은 상태에서 그 총을 샀는가? 아니면 계속 마약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총을 샀는가? 이거 상당히 의문시되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지금 의회 안에서도 연방 상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비밀경호국한테 지금 계속 압박을 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 비밀경호국에서는 별일 아니다라고 그냥 슬쩍 보고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공화당의 연방 상원의원들이 그거 용납할 수 없다 해서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세하게 좀 알아봐라. 폴리티코라는 정치 전문 매체에서 2018년 10월 12일자의 총기 기록 거래 사본을 확보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실제로 바이든이 마약 사용자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이 거기에 나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은 마약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이었다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런데 지금 정황상으로 봐서는 이 당시에도 마약을 하고 있는 것이 정황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쓴 회고록 같은 내용에도 그렇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해군 예비군에 있었다가 거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 이제 마약 복용 때문에 쫓겨난 것 아니었습니까? 이제 이런 정황들을 쭉 시간 테이블을 놓고 봤을 때 총을 샀던 2018년 10월 그때에도 분명히 마약을 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정황 증거가 있는 것이죠. 이게 분명히 좀 분명하게 가려서 이게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총을 산 거였다고 하면 이것은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헌터 바이든이 뭐라고 떠들고 다닙니까? 자기는 뭐 죄를 진 게 없고 뭐 떳떳하고 이런 헛소리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거 분명하게 좀 가려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연방 상원 의원들이 비밀 경호국에다 지금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데, 뭐 정권이 정권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하여간 참 뭐 예전부터 헌터 바이든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있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잘 숨겨놓고 있다가 이제 정작 정권 잡고 나니까 이제 숨길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둘씩 다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만친 상원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이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조만친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도좌파다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당을 좀 뛰어넘어서 어떨 때는 공화당 편에 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뭐 좋게 이야기하면 객관적인 사람인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박쥐 같은 사람인 거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겠죠. 뭐 저희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조만친 상원의원은 좀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바이든이 하려고 하는,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걸핏하면 태클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예산 조정 절차, reconciliation, 예산 조정 절차라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통하지 않고도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냥 단순 과반수만 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예산 조정 절차라고 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 실제로 1조 9천억 달러의 아메리카 레스큐 플랜이라는 게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공화당에서는 다 반대했는데, 민주당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과반수 넘는다고 그냥 통과시켜서 일을 저질러 버렸죠. 근데 원래는 이것이 1년에 한 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법을 통과시키게끔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그렇게 제한하지 않고 풀어놓게 되면 단순 과반수로 모든 법을 다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걸 지금 민주당에서 또 이렇게 하자, 뭐 1년에 한 번만 하자라는 규정 이거 바꾸면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라는 일자리 창출 플랜, 그 2조 2,500억 달러를 10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뭐 1,9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알고 봤더니 뭐 헛소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일자리 창출 플랜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 조정 절차로 통과시키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만친 의원이 반대 지금 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 50명이 똘똘 뭉쳐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대 50이 됐을 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쪽 편을 딱 들어주면서 이 타이 동점 기록을 깰 수 있게 해주면서 통과시켜주는, 과반수가 돼서 통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50명이 똘똘 뭉치지 않으면 이거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예산 조정 절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나온 것이죠. 이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당장 이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세운 인프라 계획에는 지금 문제가, 비상등이 켜지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이슈가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50명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나쁜 법안들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이 그 필리버스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좀 없애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 필리버스터 없애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필리버스터는 법안이 아닙니다. 그냥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행정 규칙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진짜 민주당에서 마음을 먹으면 고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원의 원내 총무 그리고 상원의 의장은 부통령이고 상원의 원내 총무는 다수당 원내 총무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바꿀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거기서 또 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어서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이거 어떻게 손쓸 틈 없이 공화당이 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완전히 민주당 독재 시대가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민주당 50명의 상원 의원들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지금 조만친 의원이 그것도 반대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상원 민주당은 중요한 국가적 이슈에 대해서 공화당 동료들을 포기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민주당 의원이 하는 말이라고는 참 보기가 좀 드문 소신 발언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런 소신 발언이 사실은 정답인 겁니다. 뭐냐 하면 의회 의원들은 서로 싸우기 위해서 그곳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죠. 토론을 벌이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의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 측에 다른 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한테 동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자기 주장을 하지만 서로 토론을 벌이고 타협을 하고 협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문제가 없는 좋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료 의식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의 연방의회 구조를 보면 민주당이 너무 왼쪽으로 확 쏠려가지고 급진 좌파들이 주동하는 민주당이 돼버리니까 공화당 쪽에서 어떻게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너무 한쪽으로 확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찬성해 줄 수는 없고 대화를 하려고 하니 도대체 대화가 되지가 않고 이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인데 근데 이 조만친 의원이 이제 이렇게 소신 발언을 지금 계속 해주고 있다. 저희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 이런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좀 더 의회 내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조만친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반대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난 10년 동안 상원이 필리버스터를 나쁘게 하자, 좀 약화시키자라고 투표를 할 때마다 정치적 기능 장애와 정체가 더 심해졌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필리버스터를 없애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의회 일정 자체가 진행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공화당에서 그냥 전면 회의 거부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회 기능 자체가 올스톱돼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수단이 결국은 그런 것이 되겠지만 결국은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합리적인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돌아가는 일들은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한 당이 자기네들 당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머지 다른 당원들 갖다가 전부 다 배제하고 자기네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모든 걸 다 처리하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입법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미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있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 들어선 이후에 내렸던 대통령의 행정명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민주당이 몰아붙이고 있는 이 법들 보면은 하는 행태가 영락없이 공산당 같이 지금 하고 있다. 오죽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성명에다가 지금 미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돼버렸다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신경 써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먼드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먼드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먼드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네, 국무부에서 좀 특이한 발언이 나와서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바로 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란 핵 협정 많이 들어보셨죠? 이란 핵 협정은 한반도의 북한 핵 문제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 6자 회담을 한 것처럼 이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자 회담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란,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 이렇게 7개 나라가 참여해서 이란 핵협정이라는 것을 만든 것인데 이게 2015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막판에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거를 이란이 이행을 잘 했으면 그럼 문제될 거 없이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였고 이란은 비핵화하면 되는 거였는데 비핵화하는 단계에 맞춰서 이제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내렸던 그리고 유엔이 이란에 대해서 내렸던 제재 조치를 이제 풀어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란이 말을 제대로 잘 안 듣고 영 비핵화할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실험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들통나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핵협정에서 탈퇴했었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선거운동 할 때부터 대선 선거운동 할 때부터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란 핵협정에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돼가지고 야 우리 이란 핵협정 다시 하자. 다시 모여서 우리 원래대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꺼냈더니 이란에서 당장 뭐라고 나오냐면 아니 그럴 수 없어. 만약에 이란 핵협정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는 모든 제재 조치를 다 풀어. 그러면은 핵협정 시작할게. 너희 받아줄게. 이거 완전히 적반하장으로 입장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걸 좀 한번 혼내주질 못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지금 상당히 속상한데 이 교착 상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핵협정에 참여했던 나라들이 일단 다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토론을 하자 해가지고 지난 6일 이 토론회가 벌어졌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 토론회가 벌어졌고요. 이 빈에서 벌어진 토론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회담이 성공적이었다. 이 러시아 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회담이 성공적이었다. 그러면서 제재 해제 그리고 핵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을 만들고 이 전문가들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고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핵 이거 개발을 멈춘 것으로 실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역시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의 왕춘 대사, 이 중국 유엔 대사인데요. 왕춘 대사가 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모든 불법적인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 지금 중국하고 이란하고는 완전히 짝짝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도해 드렸지만 중국하고 이란하고는 거의 혈맹 수준으로 이제 아주 짝짝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란에서는 중국한테 향후 25년 동안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이제 계약을 맺은 상태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이란한테 경제개발 명목으로 또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이 국제사회 그리고 유엔에서도 유엔 안보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란이라든가 이렇게 북한이라든가 핵 개발을 하고 있는 이 나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옹호해주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미국에 반대하기 위한 제스처였던 것이죠. 결국 중국 입장에 봐서도 이란이 핵 가져서 좋을 거 하나도 없고 또 북한이 핵을 가진다고 좋을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중국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란과 북한과 손을 잡고 그들이 핵 개발을 비밀리에 할 수 있게끔 눈 감아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일단 북한은 그렇게 해서 핵 개발을 성공을 한 상태이고 지금 이란도 지금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핵 개발을 지금 서두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참 어리숙하게 이 대화의 창으로 나와라. 우리가 핵협정 예전에 맺었던 그 약속을 다시 복원하자. 이렇게 감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란에서는 우리 필요 없어. 만약에 하고 싶으면은 미국에서 전부 다 풀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불법적인 제재를 철회해라. 불법적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뭘 근거로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죠.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핵협정에서 탈퇴한 이후에 이란에 대해서 추가로 제재 조치를 가했던 부분들을 지금 불법적인 제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풀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 원래는 이란한테 줘야 되는, 이란에게 가야 되는 돈인데 그러니까 외국에 지금 묶어놓은 은행 계좌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풀어달라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죠.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묶어놓은 자금줄을 다시 풀어달라라는 이제 이야기로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중국도 풀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이란도 풀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 미국 국무부에서 풀어줄 준비 됐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 예. 장과 구절을 얘기해서 뭐 챕터가 뭐고 벌스가 뭐고 이런 건 얘기해 줄 수 없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해 줄 수 없지만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내 위치가 아니다. 포지션이 아니다. 그렇게 대변인이 말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어줄 수 있는 해제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볼 때 용납이 될 수 있는 부분 최소한 이건 뭐 그래서도 안 되는데 사실은 옳지 않지만 협정을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제재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개주와 동결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돈들이 결국 어디에 쓰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란 국민들이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북한처럼 뭐 기근이 왔다. 당장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뭐 몇만 명씩 나온다.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에다가 결국 거액의 돈을 준다라는 이야기는 그 돈이 어디에 쓰일지 안 봐도 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북한과 똑같이 이란이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완성할 수 있는 단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오히려 길을 열어주는 꼴이 아닌가. 이거는 이란 핵 개발을 저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핵 개발을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아닌가라는 강한 우려를 갖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란이 북한과 달리 또 다른 마음을 품을지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 이런 국무부에서 이런 결단을 내려서 발표를 했을 때에는 뭔가 서로 간에 오고 간 교감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란이 그것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의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을 보일지 저희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갈수록 미국을 적대시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미국이 적국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 핵 보유국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좋지 않은 미래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다. 그런 것입니다. 실업수당에 대한 보고가 나왔는데 연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4월 3일로 끝나는 지난주죠. 지난주간에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4만 4천 건.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올라간 겁니다. 지난주에도 올라갔었거든요. 이게 연속 2주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돈을 풀었는데 돈을 풀고 돈만 푼 게 아니죠. 지금 지난 2주를 생각해 보면은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주들이 지금 식당이라든가 여러 업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들을 지금 다 풀어주고 있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인력이 모자라는 그래서 고용 창출이 일어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실업 신청하는 사람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같은 논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돈이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라는 것이 좀 정책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저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어차피 나는 돈이 뭐 직장 제대로 된 직장이 아니었는데요. 파타임으로 다니던 직장이었는데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잘렸다라는 핑계를 삼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에 나갈 수 없다라는 핑계로 연방정부에서 주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들을 열심히 받고 있는데 그거로 생활하는데 그렇게 큰 불편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또 연방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1인당 1,400불씩 돈까지 다 막 얹어주고 텍스 리턴 신고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또 뭐 텍스 크레딧까지 잔뜩 있어가지고 돈이 막 넘쳐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굳이 뭐 계속 일자리를 구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본인이 어떤 의지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동기부여, 네가 더 일을 앞으로 하면은 이렇게 너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다라는 어떤 동기부여하는 쪽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돈만 막 뿌려대면 그냥 사람들은 그 돈 주워서 쓰고 이거 또 돈 안 떨어지나? 라고 허공을 쳐다보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기본 심리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뭐 100%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좌파 언론들 계속해서 보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뭐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주는 걸 지금 논의하고 있다. 뭐 그 인원이 거기에 합류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숫자가 더 늘어났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들을 지금 병들게 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생산해내는 사람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사회의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이게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허공 쳐다보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한번 나가가지고 길거리 나가지고 시위하고 돌 좀 던지고, 뭐 정 마음에 안 들면 경찰서에다가 한번 화염병 한번 던지고, 그러고 나서 구호 몇 번 외치고 나면은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니네 돈 떨어졌니? 그러면서 이왕인 돈 주는 거 좀 계속 주세요. 뭐 매달 1,000불씩 준다며 그거 합시다. 지금 국민들이 지금 계속 그렇게 자극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망한 나라 우리가 이미 여러 나라를 보았는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망해가는 길로 가야 되겠느냐? 포퓰리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업수당 지금 숫자가 신청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그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뭐 일시적일 것이야 라든가 이런 식으로 폄하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 신청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정신이 지금 병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정신 차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뭐 남부 국경의 장벽 문제 상당히 심각하다.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하면 아주 치를 떠는 뉴욕타임즈의 컬럼니스트인데요. 브렛 스티븐스라는 트럼프 엄청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하여간 당연히 힐러리 클린턴 지지했던 사람이고 트럼프가 내렸던 정책들 중에서 뭐 인정할 것도 인정하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정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네버 트럼퍼라는 호칭이 붙을 정도로 트럼프가 하는 정책마다 반대하는 컬럼을 냈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번에는 아주 바이든한테 일침을 가하는 그런 컬럼을 내놨습니다. 바로 바이든 대통령 보고 지금 남부 국경의 장벽 완성해라. 트럼프가 시작했던 그 장벽 바이든이 완성해라 라는 컬럼을 쓴 겁니다. 이 컬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지못해 내린 결론이지, 이게 마지못해 내린 결론이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혐오감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다. 아예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난 도널드 트럼프는 난 지금도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장벽은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장벽이 결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또 합니다. 장벽이라는 거 있어봤자 이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다. 사실은 장벽이 있다고 해서 불법 체류자라든가 미입국자가 없어지느냐? 그것은 아니다. 장벽이 있어도 미입국자들은 계속 있을 수 있고 특히 미국 내에 있는 서류 미비자, 흔히 불법 체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서류 미비자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거의 절반 가까운 수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이 오버스테이하는 비자에 쓰여져 있는 비자의 만료 날짜를 지나서 계속 그냥 눌러 앉아 사는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불체자의 절반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의원들이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몰라서 했던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빠르게 재판을 받고 특히 범죄자 기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추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었고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 신청한 사람만 놓고 이야기할 문제 혹은 그 사람을 스폰서하는 업체, 미국 기업들만 놓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미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이 기준치를 좀 높여놓자라는 차원으로 합법적인 이민자들의 이 합격선을 상당히 좀 높여놓는 월급 수준을 상당히 높여놓는 그런 이제 행정 조치들을 취했었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했던 거 다 싫어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장벽은 사실은 상징적인 것이지 이게 있으나 없으나 뭐 그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벽을 완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컬럼을 쓴 겁니다.
예. 지금 마요르카스 장관이 장벽 공사를 지금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어떤 방법으로 이 장벽 공사를 이렇게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들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두 기관에서 계획서를 냈는데 이 두 기관에서 낸 계획서 내용이 서로 맞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여간 장벽 공사하던 거는 좀 마무리를 지어서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죠. 바이든 행정부도 이 미립국자들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입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 땅에 발만 디디면 이게 무슨 미식 축구 터치다운도 아니고 무조건 미국 땅에다 발만 들여놓으면 그냥 일단은 받아주는 식으로 가면은 안 되는 것이죠. 3월 달에 이 남부 국경을 통해서 미립국해 들어온 사람 숫자가 공개가 됐는데 16만 8,195명, 거의 17만 명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남부 지역에서, 남부 국경에서만 3월 한 달 동안 거의 17만 명. 이게요, 작년 3월에는 3만 389명, 그러니까 한 3만 명 정도 됐던 건데 이게 17만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엄청 늘어난 것이죠, 1년 사이에.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느냐? 지난 2월 달에 미동반 아동, 그러니까 부모 없이 그냥 아이가, 미성년자가 부모 없이 그냥 혼자 들어온 아이들, 이 아이들이 지난 2월 달에는 9,27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는요, 18,663명이 됐습니다. 2배가 늘어난 겁니다. 2배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한 달 사이에 2배가 더 늘어난 겁니다. 가족 단위로 온 미립국자 숫자도 마찬가지로 2배가 넘게, 거의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족 단위로 들어온 건 2월 달에는 19,286명이었는데 3월 달에는 52,904명, 2배 넘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던 행정조치들이, 적어도 국경을 지키는 행정조치들은 옳은 것이었는데, 제대로 된 조치였는데 그걸 뒤엎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어서 저희가 좀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거를 좀 사태를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언론사들이 정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이 시설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취재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질 않나. 연방 상원 의원들이 현지에 가가지고 같이 순찰대원들이랑 같이 돌면서 현장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했더니 그걸 지우라고 하지를 않나. 하여간 가관입니다. 지금 연방 정부가 하는 일들이 보면은 너무 형편없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비상사태지, 이게 국경 위기이지, 도대체 뭐가 지금 위기라는 겁니까? 위기가 아니라고 지금 계속 연방정부는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비상사태 없어졌다, 없앴다 아주 떳떳하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지역에다가 비상사태 선포해놓고 장벽을 짓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취임하자마자 그 비상사태 다 없애버렸죠. 다 해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사태를 대통령이 해제해놓으니까 진짜 비상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동차를 사기 원하세요? 주택 구입에 꿈이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 크레딧 리페어 보스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를 교정해드립니다. 600점과 700점,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지금 206-321-7404로 전화하셔서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세요. 예, 지금 샬롯 근처에 있는 락힐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의사로 지난 1981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응급실 담당 의사로 활동을 했던 레슬리라는 닥터의 가족들이 집에서 총격을 당하고 사망했다. 그 레슬리 닥터가 70세인데요. 아내 69세인 아내하고 그리고 5살짜리 손주, 그리고 9살짜리 손주, 이렇게 4명 일가족이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고, 그 집에서 일꾼처럼 일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38세 된 분도 집 밖에서 또 사망을 하는, 그래서 5명이 지금 살해당하는, 총기로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놀랍게도 내셔널 풋볼 리그에서 프로 선수로 활약했던 필립 아담스라는 분인데, 이 필립 아담스는 모두 6군데의 프로팀에서 뛰었는데요. 처음에는 49ers에서 뛰었다가
맨 마지막에 활동했던 데는 이 애틀란타에 있는 펠컨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 생활 그만뒀는데 좀 운이 안 좋기는 했습니다. 선수 생활 처음 시작했던 해부터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선수 생활 내내 이 부상 때문에 제대로 많은 활약을 하지는 못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법 많이 뛰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선수로서는 좀 일찍 퇴역을 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쩌다 이런 사건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에 따르면은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이 어제 오후에 사건이 벌어져서 출동을 했는데, 출동을 하고 났더니 이미 다 뭐 상황이 다 사망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었고, 그런데 용의자가 지금 가까운 곳에 있다, 멀리 도망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확증이 생겨서, 그래서 지금 수사당국이 주변을 좀 수색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일찍 이 아담스라는 용의자는 집에서, 본인이 이제 있던 집에서 사망한 것으로, 자살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4.59경 권총으로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총으로 이 가족들도 살해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이 이런 사건을 터뜨리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안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혹시 결과가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지금 일단은 흑인이고요. 그 사망한 가족들은 전부 다 백인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지금 저희가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서 백인 사회에서 백인 증오범죄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건 저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백인 사회에서는 백인 증오범죄라는 이야기를 쉽게 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다. 어쨌든 이 레슬리 닥터는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유명한 분이었다고 하고 책도 썼던 분이고요. 그리고 뭐 봉사활동도 많이 한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지역사회에서는 좀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그리고 미시건에 있는 조그만 대학입니다. 엘비온이라는 대학, 인문대학교인데요. 근데 이 엘비온 칼리지에서 이 기숙사 계단에 올라가는 이 벽 쪽에다가 누가 KKK, 화이트 파워, 그러니까 백인 파워, 이제 이렇게 낙서를 해놓은 것이죠. 보통 그래피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낙서를 해놓은 것을 보고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이제 한번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게 지난 주말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 낙서가 발견이 돼서 미시간 지역사회에서는, 야, 이거 혹시 또 여기 KKK가 뜬 거 아니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이 지금 흑인들을 괴롭히려고 이런 낙서를 한 것이 아니냐? 거기 학생 기숙사니까 그 학교에 있는 흑인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이런 낙서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런 그 흑인 증오 범죄, 인종차별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면서 지역사회를 좀 얼어붙게 했던, 긴장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용의자를 잡고 보니까 흑인 학생이더라 이겁니다. 흑인 학생이 오히려 이런 일을 벌였다, 조작범이 됐던 것이죠. 결국에는 본인이. 결국 이 학생 정학당하고 지금 이제 경찰 당국에서 진술서 나오면은 검찰에 넘기겠다, 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쓸데없이 이런 장난을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장난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 때가 하수상한 때이기 때문에 아시안 증오 범죄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아시안 증오 범죄를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왜 흑인들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을 시작을 했으며, 왜 그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도 따져야 되는 거지. 그들이 그런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던 정당성, 당위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운동을 벌이면서 지나치게 행동하는 과정 중에 생겨진 부작용들과 또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재비판, 재판단,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양쪽 다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나서 아시안 증오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저희가 지금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아시안 증오 범죄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는 아시안 증오 범죄라는 것은 사실 실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인 혐오 범죄인데, 사람들이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분 못하니까 이것이 아시안 증오 범죄로 그냥 확대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를 아시안 증오 범죄라고 우리가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위험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고, 아시안 증오 범죄라는 것은 아시안 증오 범죄라기보다는 그냥 인종차별주의라는 그런 사상이, 생각이, 아이디어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사회에 계속해서 와 있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결정적인 범죄 행위와 연결됐다라는 것이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아시아 증오 범죄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 사실은 그 바탕에 깔려져 있는 다른 문제점, 그 근원은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었고 그 근원에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자성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풀 수 있는 해결책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뭐 아시안 증오범죄라고 주장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럴 때일수록 배려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 때이다. 서로를 배려해 주는 마음들이 퍼져 있다면 이런 증오범죄라는 것이 과연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럼 배려심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사람들한테 퍼뜨릴 수 있겠느냐. 결국에는 교육 그리고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종교 이런 것들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 같은 그다음에 이제 계몽 캠페인 같은 그런 것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군데에서 살고 있는데 누구나 다 선입견이 있고 편견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들을 가지고 같이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서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결국은 배려다. 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계속해서 성명을 좀 많이 내놓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제대로 된 성명서 양식을 갖추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예전에 트위터에다 올렸던 그런 말들을 그냥 서스럼 없이 보좌관들한테 보내주고 있고 그 보좌관들이 지금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말들을 좀 전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명서 문장을 보면은 이게 뭐 개인적으로 말하는 문장이지 형식을 갖춘 틀을 갖춘 그런 공식 성명서 같은 그런 느낌은 사실은 없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뭐 서너 개씩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안도하고 있고 또 궁금해하고도 있는 것이어서 계속 전해드리게 되는데 일단 몇 가지 성명이 나와 있는데요. 란 존슨 의원, 연방 상원의원인데 위스콘신주에 있는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란 존슨 의원 같은 경우에는 2번만 출마하겠다. 처음부터 텀 리밋을 얘기하고 출마했던 인사입니다. 텀 리밋이라는 거는 너무 오랫동안 연방 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로비스트들과 접촉하게 될 것이고 로비를 받게 될 것이고 또 선거 지원금 이런 것들도 기업들로부터 받게 되다 보니 결국에는 본인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 워싱턴에는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썩은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 썩기 전에 난 깨끗하게 정치하고 깨끗하게 나오겠다라고 이제 공언하는 것이 바로 텀 리밋입니다. 그래서 이 론 존슨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의미에서 2번만 상원의원하고 2번 상원의원하면 12년입니다. 짧은 시간은 아닌데 하여튼 그거 2번만 하고 나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인데 지금 요번에 2번째 임기가 끝나는 겁니다. 내년이면. 그래서 지금 출마를 안 할 것이다 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더 힐이라는 매체에서 언론에서 이 란 존슨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지난달에 란 존슨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지금 생각으로는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사실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더 있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란 존슨 의원 다시 나와라라고 오늘 성명을 낸 겁니다. 런이라고 이제 성명을 냈는데 뛰어라 론. 뛰어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경선 다시 나오라는 세 번째 텀 하라는 거죠. 이만큼 좋은 의원이 없었다. 훌륭한 의원이고 위스콘신을 잘 이끌어줄 수 있고 이 마가 스피릿에 지금 딱 들어맞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성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지지한다라고 했는데요. 랜드 폴 상원의원, 켄터키주에 있는 이 랜드 폴 상원의원도 지지를 한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뭐 아주 앞장서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 마가의 정신, 그러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미국 제일주의 정신 이것을 항상 앞에 내세웠던 그런 인물이기는 합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을 만한 인물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성명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에이사 허친슨이라고요. 지금 아칸소주의 주지사가 아동이 화학적 거세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주의회에서 만들었는데 이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애들을 갖다가 전부 다 약 먹여가지고 거세하는 이걸 해도 지금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내시가 필요합니까? 왜 이런 짓을 해야 됩니까? 이런 거 금지시켜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금지하는 법안 어렵게 만들어 놨더니 거기에다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이바이 에이사, 너 이제 끝났어. 넌 이제 끝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칸소주에는 사라 허커비 샌더스가 지금 차기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허커비 샌더스, 이 사라 샌더스는 트럼프 대통령 초기에 백악관 대변인을 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사실 또 그 아버지가 예전에 아칸소 주지사를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집안 내력이 있으니까 뭐 충분히 당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지금 아칸소의 에이사 허친슨 주지사는 서명한 거부권 잘못 행사했다가 이제 주지사직에서 물러나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 가지 좀 저희가 흐뭇한 소식은 뭐냐면요.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연방 하원 의원인데 올해 처음 입성을 했죠. 그런데 지난 1사분기 1월부터 3월 말까지에 10만 명 이상으로부터 32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금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1인당 평균 30달러를 기부한 셈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이만큼 지금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이 마가 그리고 공화당의 보수당의 어떤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리고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